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서 전국 교사들이 잠시 뒤 3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항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은 실제 교사 참여의 규모와 앞으로의 파장 등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한 전국의 교사들이 이제 3시부터 추모제와 항의 집회를 열게 됩니다. 병가를 낸 교사도 있는 것 같고요. 연가를 낸 교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을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권 회복 운동의 차원에서 그렇죠. 오늘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돼 있는데 두 가지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프레임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 조지 레이코프라는 언어학자가 쓴 말인데요. 그래서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그 용어보다 네.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란 말을 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 공교육이 멈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근데 얼마나 이제 절박하면 우리 교사분들께서 이렇게 강한 그 용어를 썼는가에 대해서 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정치학적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오늘 집회를 보면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이러한 그 장애 집회는 이 정치색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됐기 때문에 네. 이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다가도 너무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투쟁 형식으로 보이게 되면 네.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권 회복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이제 과거 뭐 교총이나 전교조 이러한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치가 끼지 못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보이지 못했었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치색을 배제하고 탈정치화를 하니까 정부나 여야를 상대로 한 협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저는 뭐 정치학자 입장에서 네. 참 독특한 형식이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름대로의 투쟁 방식이 아닌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과 네네. 양상을 좀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지금의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오죽하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말을 부착했어요. 지금 최근에 나흘 사이에 3명의 선생님이 예. 희생이 됐어요. 네.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제 공교육이 거의 정점까지 간 것 같아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의 문제의식이라는 게 이런 식의 공교육은 의미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이 멈췄다라는 측면을 떠나서 이 선생들, 이 교사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네. 이게 뭐 어쩌다가 한두 건 정도가 아니에요. 최근에 너무나 많은 이 선생님들의 희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학부형들의 뭐 이른바 악성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선생님들이 완전히 사면 초과에 몰려 있어요. 학생들로부터, 학부형들로부터, 또 교육 당국으로부터. 더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교육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 저희 김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를 또 이 지금 교육 당국이라든지 이 정부의 차원에서 이거를 뭐 교사들이 과도하게 공교육을 멈추려고 한다? 그런 인식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오죽하면 이 임시수업에 들어가겠냐고요. 네. 하루 뭐 이제 수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물론 공교육 교육은 지속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이 얼마나 정부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교육당국의 발언이라든지 네. 이런 태도를 보면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사람이 지금 나흘 사이에 3명이나 죽었다고요. 근데 지금 무슨 뭐 저기 그 임시유업하는 뭐 병가나 뭐 그런 걸 내는 선생님들을 뭐 처벌한다고요? 징계한다고요? 예. 완전히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제가 그 말씀부터 드립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교육부가 교사를 겁박한다. 이게 네. 엄정하게 처벌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인식과 예. 지금 뭐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인식에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발언 말씀이시죠? 방금 말씀하셨지 그 않습니까? 발언에 대해서는 그럼 먼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일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번에 교권 회복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은 과거와 같이 뭐 굉장히 과격하고 이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통령도 그런 거를 지시를 했을 정도로 그 나름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가 돼야 되는데 네. 이걸 자꾸만 이제 엄정한 법 집행, 뭐 엄정한 처벌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저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 현장 정상화에 대통령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법에 의한 엄정 처벌을 한다고 한다면은 교육 현장이 정상화 되겠어요.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또 정치 운동, 정치화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특히 교육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심사숙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우리 소위초 교사 49제 오늘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최근에요. 네. 여야가 50일 만에 합의를 해서 교원지원법을 철회한 건 전 처음 봅니다. 예. 근데 그만큼 이 교권 회복에 대한 아주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 뭐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우리가 아동 학대로 봐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이 교권 침해의 유형에다 포함시켰다라는 게 이번 그 교육부 소위에 있는 법안 소위의 내용이거든요. 네. 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여야가 아주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네. 그 조사들이 집회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집회를 무조건 법에 의한 엄정 처벌을 주장한다. 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시각도 잘못된 뿐만 아니라 인식 면에서도 고쳐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그 괴리가 왜 생긴 거라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대통령과 교육부의 이야기가 좀 다른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환경부, 교육부. 그동안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우리 관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냥 자신들이 생각한 그 프레임 속에서만 자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새로움을 찾아갈 수가 없고 창의적인 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아주 나름대로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관심도 갖고 그리고 예.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이 메시지 자체가 예. 조금 성급했을 뿐만 아니라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어. 싶습니다. 그 지금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야기한 것이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달라. 근데 어제 이주호 장관은 학교를 지켜달라라고 호소를 했거든요. 오늘 대통령의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인 발언이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기보다도 네. 이럴 땐 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보다 더, 사람들이 예. 그럼요, 당연하죠. 이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원론적인 발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생님이 3명이나 죽었다고요. 나흘 만에. 그렇죠.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단 30분이라도 좀 숙고한다면은 대통령 발언이 이 정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인 지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 교수님 말씀처럼 킬러 문항에도 나왔고 이 킬러 문항과 이게 직접적인 관련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게 선생님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뭐 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물론 일부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 교육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수업하는데 딴짓하고 있고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거 폐륜적인 거예요. 폐륜적인 거. 그럼 대통령이 이런 걸 지적해 나가면서 현재 교육부도 지금 이 상황을 좀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교육부 좀 질타해 주시고 좀 교육부총리 대통령 말씀 잘 듣잖아요. 지난번에 킬러 문항 얘기 나왔을 때 대통령도 전문가니까 제가 배웁니다라고 얘기한 게 교육부총리예요. 예. 그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교육부가 변할 거라고요. 예. 지금 우리 말씀처럼 교육부들은 관료의식에 팽배한 분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
각 우리 교수들이 김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옛날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을 지키려면 교육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예. 옛날에 뭐 예. 출장이나 이런 데서 사석에서 그 정도로 교육부의 관료의식이 팽배한 집단으로 돼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교육부 관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우선 공교육이 멈추면 안 되겠지만 네. 진지하게 또 엄벌에 쳐도 이런 얘기 좀 어떻게 나오냐고요. 상황인식. 그러니까 이 상황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 교육부가 네. 과거의 관료적인 이런 의식에 찌들어 있던 걸 일단 바꿔야 돼요. 대통령이 질타하시고 이래야 돼요. 그럼 바뀔 겁니다 아마. 좀 더 강한 발언이 근데 나왔다고 왜 해야 그런 되는데. 일이 일어나냐면 좀 제가 얘기하는 뭐 관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대통령 얘기는 뭐였었냐면 지난 주말에 현장 교수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한다. 예. 그러면 이런 내용을 교육부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교육부와 대통령실과에 있어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점을 그쵸.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왜 그럴까? 예. 우리 대통령실에 교육비서관이 있나요? 아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 쪽을 총괄하고 있는 수석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들 과거에는 이제 교육비서관도 있었고 교육수석도 있었거든요. 예. 이게 교육과 관련돼서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실에 교육수석 비서관은 둬야 된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교육과 관련된 우리 교육은 미래다란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에 저는 그 교육부의 정책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대통령실과 교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뭐 대통령의 인식과 교육부의 인식은 완전히 엇박자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정무적 판단을 지금 교육부가 놓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대통령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교육부 장관이 이제 곧 예결위 같은 경우에 참석해서 결산 심사에 참석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때 충분하게 나름대로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고 교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교하게 다듬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어떤 발언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법안을 좀 신속하게 개정하려는 움직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하다고 보세요? 이 교육 문제가 워낙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 있잖아요. 지금 뭐 예. 입시 문제도 있고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권 문제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한두 개 법안으로 될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 사회, 한국 사회의 구조와도 관련된 문제고. 네. 근데 이 뭐 거대한 이 담론으로 가면 이거 해결하기 어렵죠. 일단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거대 담론과 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너무 과도하게 거대 담론으로만 가면은 이게 또 구체적인 걸 놓칠 수가 있고 당장 문제 해결될 게 당장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지금 당장 법안을 통과시킬 것도 있는 것이고. 예. 저는 그래서 일단 여야가 어떤 방향을 이제 같이 가는 건 올바르다고 보는데 이럴 때 여당이 좀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여당이 여당답게 네. 야당은 항상 여당 비판하니까 여권 비판하니까 여당이 여당답게 좀 비판하고 이래야 돼요. 여당이 너무 이 지금 이 정부 사이드만 옹호하고 도니까 이게 또 정치적 쟁점으로 또 갈 수 있다고요. 이건 정쟁의 차원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야가 오랜만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일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럴 때야 마침 뭐 여야가 싸우는 게 좀 많아요 지금 정치적 쟁점이라는 게. 민생과 무관한 것들 너무 많고. 예. 이건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 민생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대한민국이 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당 야당이. 이렇게 중요한 교육의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빠르게 50일 만에 소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교원지원법을. 그런데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에 대한 심층적인 나름대로 연구나 분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지 나름대로 대안이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정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여야 예. 전혀 정치적 색채가 없는 분들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거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스웨덴의 SOU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스웨덴은 이런 중요한 현안이 나오면 1 내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하기 전에 레미스라는 걸 통해서 그냥 자신들이 연구한 거고 분석한 것만 낸 게 아니라 다시 의견 수렴을 해요. 국민 의견 수렴을 해서 네. SOU와 레미스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보고서가 의회로 제출이 되면 의회는 그걸 바로 통과시키거든요. 이런 나름대로의 좀 원래 필요하면 국정조사라고 하지만 또 싸우니까 네. 그거보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스웨덴의 레미스라든지 또는 뭐 SOU라는 이러한 좋은 제도를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호흡을 하면서 네. 제대로 된 방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에도 여야의 오염수 여론전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 정상들에게 친서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오염수가 이제 국제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전에 뭐 네. 런던 의정 합의서 가입국에 찬사를 보낸다고 하면 한번 미국이나 캐나다에다가 한번 먼저 보내보세요. 왜 당신들은 이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게 이제 일본을 거쳐가지고 캘리포니아 그리고 캐나다 쪽 흘러서 우리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 나라는 반대를 안 하죠? 우리는 한참 그 뒤에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더 나가서 왜 중국에다가는 반대를 안 하죠? 삼중수소의 50배가 지금 중국 원전에서 통해서 나오는데 그 삼중수소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중국에다 항의를 하질 않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이제 무슨 뭐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가입구에 친서를 보낸다. 네. 단지 투쟁하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설득력이 낮기 때문에 더 하나 놨던 건 민심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하는데 왜 민주당의 지지도는 급락하고 있죠? 이런 기본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성찰하지 않고 무조건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한 2달 정도 지금 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 이슈는 굉장히 증폭했다가 추락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유형의 이슈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그래서 차분하게 한 3개월은 3개월, 6개월, 6개월 기다려보고 정말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들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결과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정말 지금 이런 식으로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가입구에 친서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떠한 나름대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나 아니면 이런 외국에다가 이런 친서를 보내가는 것에 대한 효율성은 저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민주당은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 입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낸 다음에 거기서 뭐 괜찮다라면 괜찮은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야말로 이게 지금 이 이슈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단 그쵸. 말이에요. 24일 날 이제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고 시간이 이제 더 흘러가겠죠.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건데 가장 좋은 거는 일본이 방류하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이 자기네가 보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 하천에다가 방류하든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과연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현재.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무리 제기해봐야 일본이 그 방류를 중단할 것 같지 않고 네. 그 어쨌든 이 방류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그 처리 절차가 끝까지 완벽하게 IAEA가 인정한 그 절차대로 갈 거냐를 우리가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전문가를 보내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방류를 아무리 반대해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방류 안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전 윤 대통령도 한두 마디쯤은 방류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야죠.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말씀 안 했다고요. 근데 뭐 지난 얘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정치 쟁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쟁점이 없어 이런 것도 쟁점 삼을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따라서 좀 지켜보면서 과도하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쟁점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도 너무 일본의 그 방류에 대해서 너무 친화적인 태도를 임한 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불안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방기됐다. 여건에 의해서. 그건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본이 이 방류를 중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켜보는 게 김 교수님 말처럼 지켜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정말 문제는 그때 정말 전 국민의 그 저항으로 가야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방류가 중단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우리 정부는 일단 뭐 거의 어떤 때는 진짜 일본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도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다 이 야당이 비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 간에 그런 뭐 공방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 현실적으로 방류가 중단되기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는 게 지금 과연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건 원론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켜보는 과정에서 네. 수산물 소비에 대한 이제 어떤 불안감은 계속 높아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도 주말에 수산시장을 방문했고 지금 계속해서 이 수산물 소비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수산업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 자꾸만 이제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뭐 그거 자체를 나무랄 건 없다고 좀 봐요. 단지 그렇게 한다고 이런 상황이 해소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의 아주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의 퍼포먼스이고 약간 국민들에게 계몽적인 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찬반 논의할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네. 단지 중요한 거는 과연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당장 뭐 이제 매상이 줄잖아요. 어떤 경우는 또 뭐 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이제 사재기 하니까 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수산물에 대해서 불안심이 분명히 있어요.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국회도 여야도 그렇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보상할 거냐의 문제고 한두 번 정도는 여당도 일본에게 이거 당신네들 때 어쨌든 생긴 문제다. 우리는 당신네들 되게 편들어줬는데 속된 말로 시쳇말로. 근데 야당과 우리 국민이 상당히 불안 여론이 있다. 보시다시피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수산업 피해가 많이 있으니 예. 일본들 당신들도 좀 이거 보상 생각하라고 말이라도 좀 해야죠. 너무 여당이 그런 말 안 하니까 네.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당이 왜 그런 얘기 못 하냐고 일본에. 실제로 뭐 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국회에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지금 계속 어쨌든 이제 정부 여당에서 어떤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1+1을 10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죠. 그건 전 국민이 반대합니다. 오염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염 처리수를 방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뭐 해서 정부 여당이 일본에다 항의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강경화 당시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썼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거는 일본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뭐라 그랬었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IAEA에 적합한 나름대로의 검증과 절차가 나오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가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방류를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류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점에서 방류를 했다고 한다면 시간을 두고 보면 되잖아요. 정말 이게 국민들이 우려할 만큼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차분하게 야당도 기다려 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우려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서 빨리 이제 중지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단순한 통계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주말 동안에 수산물 시장을 찾은 분들이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통계도 구도가, 나오게 되고요. 예, 오늘 물론 이제 나왔죠. 한 번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속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더한 건 대한민국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지금 방류를 24일 해도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수산물이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럼 이유는 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수입을 허용을 했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네.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정치적인 시각에서만 보면은 싸우는 거하고 그리고 가뜩만 양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누차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차분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즉각적으로 중지시키도록 하겠다고까지 네. 약속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예, 말씀처럼 정부는 어쨌든 뭐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긴 하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 또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한 보겠고요. 말씀 더 드릴게요. 예, 예, 말씀하세요. 짧게 말씀하시죠. 일본산 그 수산물 우리나라가 수입 규제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규제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왜 규제합니까? 문제도 안 생겼는데 대단히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여당도 모순을 많이 범하고 있다고요. 규제하지 말아야죠. 왜 규제하냐고요? 물론 중국 전면 중단이죠. 우리 전면 중단은 아닌데 규제를 왜 합니까? 그럼 규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당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뭐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 윤 대통령이 당신들 중단하셔라고 얘기하라는 얘기 못한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한미 관계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전략적 관계 있으니까 좋은데 가끔 말은 좀 해야죠. 그게 국민들의 정서를 보듬는 것일 수 있고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내가 당신의 편 많이 들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많이 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잘해라 말이야. 그래야지 일본, 왜냐면 30년 방류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나태해질 수 있어요. 일본도. 하다가 보면은. 그러면 부단하게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가끔 이 정권 차원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신설 좀 해야지. 근데 그게 너무 없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짧게 실제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6개월, 1년을 보면서 모니터링 한다면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수입을 해야죠. 근데 지금은 시작 단계인데 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하책 중에 하책이죠. 국민들이 불안해 있는 거는 확실히 맞아요. 그럼 그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한 자료와 검증과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죠. 그 저는 한 6개월, 1년 정도면은 충분히 이 부분이 결정될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수입을 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의심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건 금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왜 꼭 우리나라만 그걸 보고 있나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나라에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다른 나라도 오염시키면 그 나라는 왜 안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왜 얘기를 안 하죠? 나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여기까지 함께 하겠고요. 앞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원래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던 날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만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조율 과정에서 신경전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어떤 신경전 과정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이재명 대표의 이 이른바 사법적 리스크라는 거 이거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요. 여야 간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울 거예요. 지금 단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오전 10시부터 이제 오후 10시까지 단식을 이제 본청 앞에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표실로 들어가서 취침을 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늘 검찰 소환이 당연히 무산될 수밖에 없죠. 무산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좀 답답한 게 제가 예. 이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단식도 지금 여당의 얘기입니다만 이게 방탄 단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당도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속내가 어떤지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당이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정황이 있잖아요 지금. 단식이라는 게 지금 구체적인 이슈가 필요한데 대단히 포괄적이기도 하고 당장 이제 검찰 소환이 그리고 당장 단식을 하는 야당 대표를 어떻게 소환하냐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이 대표가 이게 이제 지금 얘기 흘러나온 얘기에 의하면 검찰이 소환하기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단식한 야당 대표 소환하는 게 예. 어려우니까 소환 없이 영장 청구하겠다. 예. 그럼 청구하라 이거 빨리 검찰도. 검찰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 청구하면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국회로. 네. 넘어오면 그때 이제 표결에 들어갈 텐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단식 중이건 단식 중이 아니건 간에 단식 중일 확률이 높죠. 네. 그러면 저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이니 가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부결을 던진 의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무기명 투표고 뭐 예. 의원들의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의견이니까. 네. 근데 당 대표로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재명 네. 대표가 네. 의원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문제니까 남의 문제를 민주당 의원의 문제를 가결 던지셔라 할 수 없으니까 나 자신의 문제니까 제가 대표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약속 드린 바와 같이 또 우리가 혁신을 위해서 물론 조건을 달았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에 대한 거 가결해 주시오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심사 받고
기각되면 완전히 검찰 탄압이에요, 진짜 그때. 그건 야당 말이 맞죠. 기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발부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돼요. 단식도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모든 게. 아무 전 이재명 대표의 저기 그 진정성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오죽하면 단식을 하겠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자꾸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타이밍이 좀 절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타이밍상 시기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면수를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그 영장 수사 받고 네. 기각되면 완전히 그건 뭐 여당을 할 말 없는 거예요.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좀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소환 조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거를 노린 게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개가 진화하고 진보하는 거는 그렇지만 기술이 진화하고 진보하잖아요. 나는 단식이 이렇게 진화하고 진보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난 참 정치권의 단식이 뭐 하고 싶대 하고 그리고 또 뭐 쉴 때 쉬고 그 출퇴근 뭐 단식이란 말도 나오고 12시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 단식을 지금까지 본 적이 있나요? 이거는 실은 정청래 최고위원이요. 황교안 그 미래통합당 대표가 실은 단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정기국회에서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보니까 검찰이 소환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4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31일 날 벼랑간 단식 투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만 의심을 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결국 검찰 소환을 막고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그거를 가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하나 하고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 사태설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이러한 다목적인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방탄 단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소환해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거하고 단식은 실은 별개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정치권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전직 대통령이 전화 걸고 그리고 원로들이 가가지고 단식 잘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뭐 예, 이런 예. 말까지 했잖아요. 네. 이재명이 죽어야 민주당이 산다는 그런 말까지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과연 이 단식에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과연 선당 후사가 있는 거냐. 오로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단식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국회에 오면은 반드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읍소하고 예.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런 상태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역시 기승전 방탄이구나라는 것 속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많은 부분 속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강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절박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쫓기는 듯한 거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단식 투쟁까지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식에 대해서 어쨌든 당 원로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격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는 있잖아요. 민주당 내 분위기는 이로 인해서 좀 뭐 바뀔 수 있다, 혹은 하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물리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른바 우리가 물리적 결합이나 화학적 결합이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 화학적 결합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단지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이라고 단식은 어쨌든 간에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도 아까 비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표실에서 잠을 자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화끈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저도 대표 누가 단식을 할 때 장소에서 옮겨가면서 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오해를 받는 거란 말이죠. 과거에 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할 때 그때 뭐 CCTV 설치하니 많이 그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런 것들도 좀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거. 저는 그러나 단식하는 걸 조롱조롱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여당이. 막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자꾸 우리 한국 정치 어쨌든 간에 야당 대표 손에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안 들어봐서. 그럼 저 여당 품격 있게 건강 조심하시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간에 이 단식이 지금 이 야당 대표의 단식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이 정치권의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열흘 있으면 그렇죠. 실려갈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벌써 닷새째. 네, 그 견디기 어려워요. 단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 결국은 소화는 못 한다고요. 못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치권이 꼬일 것이 아까 이제 그 질문에 답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 비명계 의원들이 비판할 수 없죠. 지금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은 자꾸 이게 절묘한 수다라고 자꾸 이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김 교수님 말처럼 이 사법적인 문제와 이게 연관되는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연관돼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난 그런 거 아니다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죠. 가결해라. 나 영장심사 받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이러냐고요, 지금. 모든 게 다 여기 가려져 있다고요. 화학적 결합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짧게 좀 답변 듣겠습니다. 동상이몽이에요. 실제로 뭐 네. 비명계와 친명계는 동상이몽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도 이번 주 내에서 기류가 민심의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과거에 정말 정치권의 단식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제일 그 정말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출퇴근 단식 그만하시고 김성태 우리 전 원내대표는요. 그분은 제가 이제 평가 중에 하나가 결국은 쓰러져서 갔어요. 그렇죠. 예. 병원에 쓰러지고 가서 다시 돌아온 사람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밖에 없어요. 그만큼 진정성 있게 했고 그래서 드루킹 특검을 특검이 받아들인 것처럼 진행됐죠. 예.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조금 어색하고 좀 낯뜨겁고 그런 단식이 아니라 좀 진정성 있게 단식이면 단식답게 해야죠. 그 자꾸만 우리가 그냥 땡깡 단식하지 말고 나름대로 뭔가 의미 있고 있는 그러한 것을 좀 찾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좀 짧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이 이제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안까지 현재 제출한 상황인데 이 참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과정도 잘못됐고 그 안에서의 행태도 잘못된 거죠. 누구 도움을 받았죠? 일본에 국회- 가가지고 아니 외무부에다가 예, 외무부에다가 국회의장단 공문을 받았죠. 예. 보내가지고 다 나름대로 국회의원으로 지위를 얻으면서 실은 간 곳은 친북 단체에 가가지고 행사에 참석했다. 얼마만큼 공인 인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식 속에서는 대한민국보다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하는 쪽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야당도 이제 우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이기 때문에 비평한 그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잘못된 걸 얘기를 해야지. 같이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위장 탈당하고 나서 저런 행태가 나왔을 때 눈 감아준다는 거는요. 그거는 저는 야당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좀 봅니다. 야당 아직 입장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첫째는 이 간토 대지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관동 대지진 이게 100년이에요. 100주년인데 예. 이 자체에 참석한 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조선인 추모 행사니까. 문제는 이 단체가 조총련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조총련인데 우리나라가 남북정상회담도 했으니까 조총련이 주최하는 거라고 참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양면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이 자체 참석한 것보다는 제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기 남조선 괴뢰도당이란 말을 했더라고요. 예, 발언을 내놨죠. 네. 그때 윤미향 의원이 한마디 했으면 했어야 돼요. 전 조총련이 친북단체라 해서 관동대지진 100년 참석한 거를 뭐라고 했지는 않아요, 저는. 네. 근데 적어도 남조선 괴뢰도단으로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어찌 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앞에 나도 이런 말 하냐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게 당당함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또 국내에서 이념적인 문제가 또 불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이른바 색깔론, 좌파, 우파, 이념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의원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럼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